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하이킥의 경제머슬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날이 이렇게 더우면 네. 경제도 좀 처지는 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활력을 주듯이 오늘 또 저 경제 대책 그 내용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오늘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 흘리신 땀만큼 채울 수 있는 정보 오늘 확실합니까? 드리겠습니다. 미국 네. 다녀오셔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됐는지 감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감에서 이제 싹 나왔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뱅킹의 조상 1세대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좌파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방송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좌파라고 평가를 받네요. 그래요? 지난 주말에 무슨 통장을 심사하셨다고요? 무슨 통장을 심사하신 거예요? 그 서울시에서 청년희망통장이라고 네. 그 청년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가령 15만 원씩 자기가 3년을 갖다 적금을 부면은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15만 원을 같이 보줘요. 아, 같이 15만 원씩 매달. 그럼 자기가 3년 보면 한 540만 원 되는데 네. 서울시 보니까 1,080만 원 목돈을 마련할 꽤 수가 있죠. 목돈이 크네요. 그럼 이제 목돈 마련의 목적이 주거냐, 뭐 교육이냐, 결혼이냐 이런 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붙는 그런 플랜이죠. 아, 그걸 심사하신 거예요? 그 몇 명이나 신청하던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1,000명 예산인데 한 4,000명 신청했어요. 4,000명? 네. 그래서 서류 심사하고 이제 면접 심사까지 하고. 그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이렇게 높지 않은 가정들이기 네. 때문에 그 돈에서 이제 15만 원 붙는 그 자체도 굉장히 벅찰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볼 수 있느냐 하는 물어보는 과정에서 네.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떻고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중간에 또 한 두 사람 울려가지고 민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야, 근데 뭐 울렸지만 저도 하다가 좀 같이 또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워낙 어려우니까 몇 시간이나 심사 보신 거예요? 저 아침부터 하니까 다 끝나니까 한 9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와, 그거 뭐 무상으로 그냥 하신 건가? 9만 원은 확보하신 것 같은데. 9만 원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최저시급. 아, 최저임금 네. 얼마나 받으셨어요, 심사료? 굉장히 전문가라 그래서 많이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복 전문가 아니면 금융 전문가가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한 2만 원 받은 것 같으네요. 시간당은 2만 원. 꼭 그런 걸 물어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뭐 느낌 좋죠. 좋았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만드니까. 저 알바로서는 좋은 알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T CFO를 오래 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유명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하이킥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김 교수께서 무조건 들어가신다고 저희 기자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방송 전문가들로 채워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꾸려졌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근데 주변에서 네, 그런저런 이유로 추천을 하셔서 고맙게도 네, 제가 뭐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보니까 과거 KT에 근무한 경력이 조금 또 그 방통위원으로서 아직 KT에서 급여를 완전히 안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기간상으로 그 연한이 있군요. 예, 차관급짜리라서.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엄중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하는 훌륭한 분들로 지금 다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방송만 잘하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렇죠? 최영국. 훌륭하신 분이고 공정하도록 계속 움직이시는 그럼 뭐 분이라고 잘 생각합니다. 보일 사람들도 없는데 또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포장을 거기, 하세요? 이제 종편이라든가 이런 걸 재심사하고 이제 네. 허가를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 그분이 아닙니까? 저희가. 같이 동업자들끼리는 네? 같이 이제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질의 대명사
우리 그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의 ROTC 선배, 미스터 피자 정우현 그거랑은 전혀 회장이 상관없는 예, 검찰에 기소되면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됐는데 156억이나 횡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횡령 배임한 게 아니라 친인척 통한 뭐 이런 게 다 횡령 배임으로 들어간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상장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장 기업. 문제는 상장 미스터 예. 피자 상장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뒤이은 소송도 있고 지금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ROTC 선배라 그러신지 말씀은 아끼시는데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156을 좀 나누면 91억 7천이 이제 횡령이고 네. 그다음에 64억 6천이 이제 배임이단 말입니다. 네. 근데 죄질이 나빠요. 왜냐하면 자, 뭐 작은 것부터 얘기하자면 자기 아들이 거기 그냥 일도 안 하는데 2,100만 원을 이제 받는 월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기 채무가 올라오니까 9,100만 원으로 월급을 올려줘 버려요. 월급을 예.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자기 친인척 허위 등재해서 그것만 해도 29억.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 통해서 통행세 받은 것만 해도 57억.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의 뭐 정말 종합 백화점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장사로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주 그 자본을 모으는데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에는 큰 잘못을 많이 저지르신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대비돼서 강훈, 망고 식스, 그다음에 네. 홀리스, 카페베네 하시던 분이 또 자살한 거랑 이게 이 오버랩 되다 보니까 참 오늘 참착한 마음이 두 번 있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 정지당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예, 김연아 교수. 회장을 저는 뭐 변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이렇게 갑질을 일삼는 분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과거에 거죠. 보면 횡령, 배임 이런 제목들은 상당히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정말 정확한 뭐 지금 상황으로 검찰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한데 정확한 그 횡령 배임 액수는 아마 나중 최종 법원 판결로 좀 봐야 달라질 수 거고, 있다? 예, 아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결국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에 대한 그 괘씸죄까지 덤으로 받아서 이렇게 뭐 횡령 배임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물론 저도 우리 최 고문님 말씀처럼 죄질을 보니 상당히 도대체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네.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응당 법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스터 피자가 네. 정말 재밌는 게요.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김희철 부회장께서 제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치즈 가격 있잖아요. 그 납품하는 가맹점에 납품한 치즈 가격을 뭐 몇 배를 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우현 회장이 뭐 검찰에 출두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치즈 가격을 안 내렸답니다. 본사에서.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가맹점주들이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뭐 그냥 버티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바꾸면은 자기네들이 죄를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지금 10kg 단위 또 그런 7만 원을 부분이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해서 들어오면서 9만 원을 근데 검찰에서 왜 여기를 했냐면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저장이라든가 운송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만 원의 통행세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대해서 횡령 배임으로 거는 거고요. 죄질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가맹점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점을 하게 되니까 자기네 직영점을 하라고 내줘요. 훈훈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네.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아 직영점을 내주면서. 네, 직영점 그거는 뭐 프랜차이즈 법상 그거는 절대 금지 사항이거든요. 네. 직영점에 대한 권리금 그거를 뭐 진짜 적지 않은 돈을 받는 그러한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갑질이 아주 진짜로 종합백화점. 근데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가 예, 김연아 미스터 교수. 피자에만 이런 일이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비슷한 짓을 저질러 왔다는 거죠. 그래야 본사가 성장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은 죽어나는데 본사는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뭐 자식 뭐 인척들은 다 이렇게 중간에 이 빨대 하나씩 꽂고 그 이득을 챙겨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일불백계로 정우영 회장이 뭐 처음 뭐 상징적으로 걸렸지만 아마 유사한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사가 많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런 점이 있어요. 예, 김인철 행장.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이라고 할까요? 할 때 그렇게 죄가 높지 않아요. 아, 처벌 수위가. 처벌 수위가 항상 네.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훨씬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애매한 경우들 법적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데 실제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형량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이번엔 되게 또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프랜차이즈를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 뭐 반퇴 세대가 일상 다반사처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대나 40대 말이나 50대 은퇴를 해서 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다 집어넣고 가족들이 다 프랜차이즈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갑질이 이루어지면 그게 그 가족의 생계를 옥죄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미약하다 그러면 이거 피해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자기 삶을 완전히 뭐 지금까지- 내동댕이 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도 그걸 뭐 다시 손을 보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걸 가지고 처벌할 때는 또 잣대가 달라질 수가 있어. 좀 국민 정서랑 또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좀 안타깝죠. 제가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을 좀 만나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망하는 점포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신규로 그러니까, 예. 나와야 본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서 뭐 갑질 뭐 그런 논란보다는 계속 망해서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자기네들이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경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자영업자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후반부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제정책 나온 거에 보면 네. 자영업자에 대한 이 대책이 없어요. 뭐 경제 주체 간의 그 공정한 거래 이런 이제 공정 질서를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소득 위주 그러면 임금을 받는데 자 우리나라 소득이 꼭 소위 말하는 노동 이 임금을 받는 임금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25.6%나 되거든요. 등록된 사람 그분들에 대한 지금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뭐 주도를 하는 성장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꼭 임금 갖고만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도 25% 이상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것들이 안 나타난 점. 그 점이 지금 뭐 뒤에서 또 새 더 정부 얘기하겠습니다만. 경제정책 방향에 그런 게 없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지금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니까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안 나온 것들이 이번 경제정책에서는 좀 많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최영호 고문의 의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 김연학 교수. 정부가 지금 진보 정권이지 않습니까? 정부 관심을 가지는 건 서민 저소득층이란 말이죠. 네. 사업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저소득층,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그 적은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초점이 있다. 좀 그런 식의 뭐 경제정책이 모든 것을 다 가장 잘 사는 분부터 가장 못 사는 사람까지 다 보듬을 줬으면 좋겠지만 뭐 정권마다 컬러나 색깔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제대로 소득을 못 올리고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모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김인철 부위원장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최양하 고문님 의견이 네. 이 보수파들이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 프레임을 갖다가 네. 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급을 올려라 그랬더니 결국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싸움을 갖다 자영업자랑 이 저소득층이랑 싸움 붙이는 보수파의 논리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뭐 최양하 교수님, 고문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저는 뭐 애국 보수기 때문에 칭찬으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 지금 성장 분배가 이제 조화가 되는 지금 제이노믹스 아닙니까? 근데 너무 앞 뒤에 분배. 그러니까 저희 경제학자로서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이런 정책이 경제 중심이 됐던 경제가 중심이 됐던 부분이 사회가 중심이 되는 방법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 뭐 고용 분배 가치 평등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경제 성장을 위한 부분들이 가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사회적 합의와 그다음에 이 앞에 뭐가 잘못됐던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걸 뭐 오늘 바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루고 선언하고 나오시면요.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예,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김연학 교수.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권이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지 이제 2달 반 됐어요. 그리고 장관들 이제 다 임명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저도 이 발표된 정책물을 보니까 뭐 조금은 약간 급하게 만드는 느낌도 들고 이게 조금 뭐 짜깁기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다시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이른바 낙수 효과에 의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이제 분수 효과에 의한 저소득층 중소기업에게 좀 더 재원을 많이 배분해서 네. 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또 지출이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그런 총론적인 과거 정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칼라 이거를 또 말씀하셔서 또 당선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했던 어떤 총론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고 강론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따듬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 저도 조금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일을 하시면서 장관들이 또 이제 업무 파악하면서 좀 칼라가 더 세부 실행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뭐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수가 쓰는 논리는 거죠. 예, 최양호 고문. 재원은요. 예. 이 문제가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세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77일차 되는 날입니다. 인수위가 있었다면 87일 이후에는 인수위 다음에 준비된 대통령으로 이제 뭐 바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열흘 상관인데 이렇게 너무 진짜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듯이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큰 그림, 좋은 얘기들 다 넣어놓으시면은 국민들이 또 한 4, 5년 또 굉장히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다. 자, 아베노믹스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세계의 화살 이러고 명확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재정 정책을 이렇게 쓰고 뭐 법을 어떻게 고치고 그런 것처럼 커다란 뚝이 무너질 때는 그거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게 아니고 구멍을 파서 물줄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최고문님 네. 말씀에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창조 경제는 그럼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못하면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창조 네. 경제에 대해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창조 경제보다 이게 더 낫다. 훨씬 낫죠. 예.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개발 초기 단계 뭐 불가피했던 수준이기도 해요. 대기업 우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놓고 근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못 따라간 거 아닙니까? 네. 대기업하고 격차 너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잘 사는 사람 대비 좀 서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득 재분배에 힘을 쓰는 것이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 기업들이 너무나 차이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IMF 경제학자들도 실정적으로 이 통계를 낸 게 이런 대기업 위주의 낙수 효과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소득 서민층에서 자원을 많이 배분해서 이분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소비에 의한 선순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경제학자들도 이미 상식적으로도 맞을 뿐더러 경제학자들이 이미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꼭 성공하겠다 할지 모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어떤 진보적인 칼라를 가지고 어떤 집권 세력이 탄생했고 그걸 공약으로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잡았으면 당연히 이런 정책을 펼치고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초기 단계에서 약간의 미숙함은 있겠지만 그 작은 흠을 가지고 비판한다기보다는 잘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공감하는데요. 예, 김희철 부위원. 항상 이제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보적인 색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로 경제 사회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 속에 이제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고소득층하고 대기업 재벌 기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느낌이 좀 와요. 누가요? 이 정책 자체를 실행하는 문재인 과정에서 정부의 네.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게 그런 게 사실은 뭐 전 정권과 비교되니까 그런 게 많이 더 느껴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뭐 하나 하고 나면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주면 이게 좀 편한데 없으면 이제 또 공격을 받을 거예요, 보수파들한테. 이럴 때 갈등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여쭤볼까요? 통신비 있잖아요. 네. 지금 미래부 유영민 장관이 총대를 메고 약정 할인 있잖아요. 뭐 2년 약정을 하면 할인율을 정해주는데 지금 현행 20%란 말이죠. 그걸 25%로 올려주겠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다수의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그렇죠.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SK텔레콤이나 KT나 LG U+ 대기업들은 싫어하는 싫어하죠. 정책이란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갈등을 조장한다. 요 네. 측면에서.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공약할 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로 이걸 제정하려니까는 안 된다 그랬고, 그 정부 논리를 또 했더니 또 이쪽에 반대 논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보편예금제를 대안을 제시했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그래서 또 뭐 위원회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게 좀 먼저 이야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해놓고 의도는 좋았는데 미리 결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비춰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경제학 박사기도 하지만 통신 전문가인 김윤학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통신비에 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대통령께서 기본요 폐지라고 하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렇죠. 두 가지가 그 참모들이 놓친 거예요. 첫째는 우리 통신요금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둘째로 지금 통신요금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본료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2G, 3G 이게 일부 남아있죠. 몇 퍼센트, 한 3% 고객들은 기본료라고 하는 것이 전화를 쓰건 안 쓰건 내야 되는 거. 과거에 14,000에서 11,000원까지 인하된 부분이 있고요. 네. 플러스 종량적으로 쓰는 만큼인데 지금 데이터 요금제 LTE는 전부 2만 원 하면은 뭐 1기가 쓰고 뭐 음성 얼마 이런 식으로 약정 요금이고 정액 요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그 공약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기본료 폐지라기보다는 통신료 인하, 그 통신료 인하도 인하하겠다가 인하가 되도록 통신사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겠다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그걸 핸들링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통신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만 잘 활용하더라도 통신비 10,000원 이상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유, 방통이 왜 안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건 제가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네. 그래서 결국은 국정위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제 윽박 지르다가 결국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들만 그렇죠.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결국은 약정 할인을 20%에서 25%로 올린다고 하는 것도 통신사들 반발하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고시상으로서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네.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 5%의 의미에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태산명동의 슬리필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거를 나중에 결국 국민들 봐서 상당히 그것도 굉장히 큰 인하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만큼은 안 되는 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대통령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요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국민들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다가 좀 실망하는 면이 있고 또 막상 통신사들은 통신사대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됐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유영민 장관은 유영민 장관대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유영민 거고요. 장관님은 이제 그 공약을 만드신 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공약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입장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말입니다. 네. 최항우 고문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거복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를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도와주겠다. 이것도 그럼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6.19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집값이 좀 잡히는 듯 했더니 지금 다시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부자들만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이런 것도 17만 호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그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를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번에 4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번이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는데 그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핵심 생계비를 절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소득의 그 분배, 지출의 그런 비율들을 보면 우리가 거주 뭐 수도 광역비 이게 거의 29%에서 33% 사이에 네. 갑니다. 이제 거기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공적 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그렇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경직적인 공급 곡선과 이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수요 곡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흔들더라도 이게 많이 하고 풍선 효과가 대단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앞뒤를 안 재고 그다음에 진짜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냐 가계 부채 대책이냐 이런 선도 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지시면요 혼란만 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던진다. 어떻게 보세요? 김희철 의원님. 지금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던진다는 표현을 네,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방향이 이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방향이지. 그렇죠. 부동산 값을 다 때려잡아야겠다는 게 방향이 아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잠시만요.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네, 그 들어보겠습니다. 구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가령 어느 특정 지역에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데 또 한편을 보면 상해나 뭐 홍콩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싼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값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반 서민들이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 지역이 값이 얼마가 올라간 건 그건 그들끼리의 리그전을 벌여라 하는 그런 정책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보면. 확실한 지금 전체 그림이 스케치는 돼 있는데 아까 디테일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가면서 자꾸만 이 만지작거리면은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히 이 뭐 발표하신 거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주려는 그런 선의적인 얘기가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론화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 최저임금 10,000원부터 통신비 뭐 나온 거 다 보시면은 이거는 저 과거 정권에서 보면은 의논조차 발설조차 못하던 것들을 지금 뭐 100일도 안 됐는데 다 공론화 시키시고 지금 그 반응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준비된 대통령은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가치는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현아 저는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여기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없지만 결국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에 의한 그렇죠. 그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게 너무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분명해요. 네. 강론이 조금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고 또 저는 정치 평론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결국 이 지지율은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을 때 집권에 가지고 있던 청사진을 일부 조금 뭐 미흡한 면이 있다더라도 네. 제시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거. 그래서 집권 한 2, 3년 차 지나면 이런저런 스캔들 생겨 그러면 추진 동력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당신이 집권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다 던져놓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여론 잘 들어보고 뭐 지금 원자력도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론을 잘 들어보고 이건 내가 그렇게 옳다고 믿지만 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구나. 네. 혹은 이건 재정 형평상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가능한 것들과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을 갈라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그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민철 회장.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학자금 대출 인하 그러면 굉장히 피부에 와닿잖아요. 네. 좀 싼 이자로. 그렇죠. 근데 실제 말 자체가 확 와닿는 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해 보면은 학자금 대출 이제 풀 받으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서 1% 인하해 준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워낙에 또 싸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1% 하면 30만 원이에요. 연간 한 달에 3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갚아야 될 시기라든지 이런 조절의 미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해 보면은 네. 이제 갚아야 되는 줄 알고 갚아야 될 시기인 줄 알고 근데 전화가 와요 또 대부업체에서. 그래서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가지고 신용등급 떨어지고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오히려 그 갚아야 될 시기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게 더 실질적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금리 1%
한 2.5% 되는 금리에서 1% 낮춰줘도 네. 그렇게 뭐 큰 저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말입니다. 금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27.5%에서 20%까지 낮추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거는 정말 누구나 들어도 예. 정말 좋은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그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실제 이제 그 대출 받는 사람이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선한 의도로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업체가 반응을 해요.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가령 10명이 오면은 3명 정도까지는 대출이 됐는데 금리를 낮추면 자기네 이익 때문에 1명 정도 되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아예 안 해요.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네. 그런 구조로 된다는 그렇게 반응을 거죠. 하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야 되냐면 이제 불법 사채업자한테 사건. 밀려가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김강자 네, 그렇죠. 경찰청장 죄송합니다. 네. 종암경찰서. 종암경찰서장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관점도 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서민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와라. 우리가 다 해줄게. 네. 그렇게 하면 문제는 끝나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뭐 재원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실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 보시기에 20%까지 낮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가능하진다고 보진 않고 이번에 최종구 그 위원장도 예, 금융위원장. 차츰 임기 내에서 20%까지 가는 걸로 조절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최양 고문. 이게 결국은 오늘 뭐 점심 때도 뭐 경제학 박사들 몇 분하고 이제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했는데 결국 끝난 자리에 일어서면서 한 얘기는요. 재원은요예요. 재원은. 그거 굉장히 좋고요. 그럼 만약 불법 그렇죠. 사금융으로 방금 하면 전에도 재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또 그분들이 뭐 진짜로 뭐 장기 파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선의에 의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비참한 그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하려는데 자,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김연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배틀이 붙은 것처럼 강론이 많지만 하나 통일되게 얘기하는 건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 이거죠. 증세 얘기도 이제 나오고 등등 나왔는데 두 가지예요. 재원은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지금 2%대 후반 3%대의 성장을 갖고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갖고 갈 수 있느냐. 그럼 3%대 미만의 성장률을 갖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룸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99% 경제학자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좀 김희철 부회장님 의견에 동감인데요. 예, 김연학 교수. 거기 더해서 이제 어쨌거나 뭐 미약하지만 경기가 지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죠. 글로벌 경기 지금은 뭐 여기 조심스럽게 뭐 3% 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금리가 인상이 될 겁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이 9월달 한 차례 더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해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국은 시장 원리가 금융시장에 작동을 하는데 27.5%에서 20%로 떨어뜨리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금리는 오르는데 여기 대부업계만 낮추는 게 가능하겠는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20% 낮추고 그러면은 자기 요건을 강화하겠죠. 신용 등급을 엄격화해서 과거에 27%로 받을 수 있던 사람들한테도 20% 주느냐 그건 아니죠. 과거에는 그렇죠. 오히려 15% 이렇게 줬던 사람한테 20%를 그렇게 주고 받았죠. 27% 과거에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지하로 가든지 어쨌든 내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근데 돈이 없어. 27% 아니라 100%도 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지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최 고모님이랑 다 동의하는 게 그러면 그때 달려갈 수 있는 뭔가 피난처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내린다는 데서 플러스 알파로 그 부분까지 고려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희철 아까 이제 금리 이야기보다 다른 부분에 또 어떤 방법을 부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게 뭐로요? 대부업체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해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네.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 혼자 다 해결하려 들지 말고 이제 협치 부분, 민간 부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싼 가격으로
그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재원 아까 이제 최영호 고문님 말씀하셨는데 재원 문제를 이제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서 이 복지 분야를 갖다 민간 자본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해결할 문제를 민간 돈에 들어오고 그게 해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이번에 이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융 쪽은 오히려 좀 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 최영호 고문.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의 어떤 기능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정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아서 이제 뭐 감독과 이거 하는 것들을 네. 분리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이 빠지고 뭐 등등 맞습니다. 금융에 관한 전문가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후반부에 나올 그런 정책들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금융이 지금 홀대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뭔가 좀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은 금융에 대해서 지금 금융이라는 게 한번 얘기하면은 이 부채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많은 전방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DTI 그러니까 뭐 부채 상환 비율이나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겠다 집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6.29 대책 이후에 좀 얼어붙었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굉장한 뭐 폭등세를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건데 서민들은 이런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나면 굉장히 쪼이는 거 아니에요? 쪼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내 집 마련 꿈은 없어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쓰면은 이제 집 살 기회를 좀 놓치잖아요. 그렇죠. 못 사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주면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거 또 굉장한 또 소외감 느낍니다. 그렇죠. 이거. 심리적 타격이 크죠. 나중에는 결국 있는 놈들만 잘 살게 했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미묘한 방정식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선의와 그러니까 뭐 분배와 성장이 같이 조화롭게 되는 포용적 그런 정책인데 디테일이 약하고 아니, 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테일은 예. 예. 김현학 교수. DSR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김현학 교수께서 지금 계속 되게 급해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DSR을 가지고 결국 이제 가계 대출이 많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렇죠. 컨트롤하기 위해서 DSR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제가 뭐 금융계 있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하루아침에 확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그렇죠. 이야기 들어보면 한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 음. 이것만 가지고 100%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적인 지표랑 같이 쓰겠다. 그리고 이 DSR 비율을 그럼 60%, 70% 못을 박지 않겠다. 네. 금융기관에게 상당히 운용의 자율성을 주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거기 빼겠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대출 실제로 그 돈을 그만큼 빌린 게 아니잖아요. 전세자금도 그렇죠. 그 돈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디테일에 약하다고 비판을 하지 마시고 디테일도 한번 나오는 거 보고 네. 구체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약하면 그때 또 뭐 비판해도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예. 시장은 김희철 행장. 시장은 의뢰껏 미리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런 나오는 것 측면이 같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제 제한한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집단 대출 같은데 은행에서 서로 하려고 취급했는데 자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따지는 바람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금리가 올라갔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건 올라가. 왜냐하면 미리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은행에서는. 아 은행의 문턱이 높아졌죠. 네. 오히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수익이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은행은 사상 또 수익이 좋아져 최대 버렸어요. 실적을 막 내면서 지금 뭐 지금 실적 발표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한 네? 대로 그 선의로 시작한 일이 꼭 선의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짜여지거든 하나씩 던져도 된다는 그러면 생각을 디테일에 들어요.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박수도 치지만 하이킥의 순기능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고치는데. 네. 자, 그럼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요번에 나온 경제
대책의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한다. 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좋아집니까? 수출이 잘 돼서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그러면-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수출을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요. 그럼 자 대기업이 그럼 네. 수출을 더 잘하도록 해야 사실 2% 3%대 갖고는 이런 분배에 만족스러울 수 있는 파이가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적정의 우리나라의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4차 산업혁명이란 판이 바뀌고 있는데 2% 3%가 지금 뭐 선진국들이 가는 이유가 3차 산업혁명이 빛의 속도로 왔다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지금 예고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판이 커지는 것들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재원운용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초대기업과 슈퍼리치들한테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최영호 고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일 잘할 수 있게 법인세를 더 낮춰줘야 되고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 뭐 전기세도 원전 이런 거 중단하지 말고 전기세도 지금처럼 산업 전기로 낮춰줘야 되고 그래서 힘을 더 실어줘서 돈을 더 외국에서 많이 벌어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하신 거죠?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빙고입니다. 아 그렇죠. 자, 예, 김연학 교수. 그 뭐 최고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이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실질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일본, 독일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제조업 강국으로 뽑는 나라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기업만의 힘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를 팔고 TV를 판단 말이에요. 세계 제1주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간 부품들은 다 협력업체, 5차 협력업체까지 있어요. 그 중소기업들에서 납품하는 건데 과연 독일이나 일본의 협력업체의 관계가 미뤄볼 때 삼성전자가 그 제값을, 이렇게 부품에 가서 제값을 주고 그 부품을 만드는 그 협력업체들의 종사원들의 제값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14조, 지금 분기이익이 14조가 나오고 있는데 협력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물론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잘한 대기업들의 힘이 공이 가장 크겠지만 거기 세계적 명성에 삼성전자의 명성에 맞게끔 훌륭한 부품을 공급해준 협력업체들 공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배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는 그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의 인식인 것 같고 저도 그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께서 27일, 28일 15대 기업 총수들 만나서 호프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을 뭐 옥죄다, 뭐 과거만큼 그렇게 대기업 프렌들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잘 살자. 니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협력업체도 같이 잘 살자. 그런 취지지. 뭐 그 목을 비틀어서 무조건 중소기업에 나눠주라. 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생한다고 예, 상생을 해야죠. 상생한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인세가 올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지금 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옛날에 공유이익제 나왔다 그거 반시장적이라고 폐기한 정책이 이번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협업이익제인가 뭐 그걸로요. 자,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지 이런 뭐 법인세라든가 수포리지 돈 잘 버는 게 꼭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고 고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인수위 없더라도 차근차근 가면 우리 국민들 기다려줄 수 있고요. 국민들한테 한번 공표한 얘기는 꼭 실천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거든요. 앞 정권에 대한 우리가 비판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에 대해서 뭐 많은데 국민들 이해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력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 디테일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 이제 예, 아까 김희철 행장. 성장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의 목표는 성장이라는 그 지수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밑에서 성장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죠. 걸 저변에 서민들이 깔고 지금 있는 당장 거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더 늘어나느냐 거기에 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복지를 갖다가 이제 비용을 쓰는 거라고 보는데 다른 시각에서 복지는 하나의 사회적 투자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지. 우리 최고문님처럼 숫자로 대기업이 막 수출 많이 하면 성장한데 그런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 최고님 말씀을 좀 반박을 하자면은 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정세를 해야죠. 세금을 늘리든지 국가가 빚을 내든지 국채 아마 둘 다가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보면은 2천억 과세 표준 2천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뭐 22%에서 25%로 법인세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도 5억 이상에 되는 고소득자에 하는 연간 수입 5억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40%에서 42% 올리겠다는데 그거 다 합쳐봐야 한 4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차제에 국민들한테 이런 국정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아까 국민 개세주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세금을 안 내고 계신 47% 국민들 담은 몇 천이라도 내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세 조금 더 그렇죠. 해도 되는 건 아니겠어요? 대기업 저는 왜 2천억 이상 저는 한 500억 이상 정도 과세 표준이 되면요. 뭐 제가 기업에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좀 뭐 돌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실효세율 좀 뭐랄까 그 감면해 주는 거 다 없애고 네. 또 그 과세 표준을 좀 2천억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000억이나 조금 더 낮추면은 그래도 아마 재원 부족할 겁니다. 많이. 그렇겠죠. 결국은 정세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정세에 대해서 이만큼 재원이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많이 부족해요. 뭐 오늘 보니까 178조가 5년 동안 필요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세수로서 들어올 수 있는 110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좀 더 과감하게 공론에 붙여서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정세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혹은 사회적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 네. 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 정권층에서 직권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도 마음은 내심 더 네. 정세를 하고 하고 싶은데 싶은데 저항이 말을 못 하는 무서워서 거죠. 못 하면서 그렇죠.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본인들 내심은 조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 비중이 GDP 대비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선진국들은 구라파 북유럽 쪽 25%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 2% 올라간다 해서 우리나라 뭐 신문에서 떠드는 것처럼 복지 함정에 빠져서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계속 이제 얘기하죠. 저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불 다 돼가는데 지금보다 복지 수준은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영호 고문. 방금 전에 그 네. 재원 마련에 대한 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 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명확한 얘기를 해주고 국민들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고 매 맞을 일 있으면 매 맞고 센 놈하고 붙어서 하자 이거죠. 센 이론하고. 근데 뭐 세제가 지금 뭐 세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절대로 고용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보조적 역할이지 뭐 패키지 준다 그러고요. 민간 분야에 고용 창출하려고 세제 건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에게 다가와서 이런 걸로 나는 이렇게 극복을 하겠습니다. 성장은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저도. 된다는 거하고 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거하고는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뭐 위에서만 걷고 대결 구도로 가지 말고 밑에 안 내는 사람도 좀 내고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든 생기거든요. 모두가 다 편해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그렇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데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내가 또 이런 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솔직히 던져야 될 시기라고 봐요. 너무 인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치는 어차피 인기를 못 얻으면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위에 국회 선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 보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께서 자락을 미리 좀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미리 좀 해서 매 좀 맞고 그렇게 크게 저항 없으면 또 바로 정책으로 나오고 나름대로 역할 분담해서 또 이렇게 팀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 오늘 이 순간 문재인 정권이 역대 지지율 최저치를 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70%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서민들 피부에 바로 와닿는 내용들 좀 저희 전문가들과 짚어봤습니다. 뭐 41페이지에 달하는 발표 자료 중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 얼마나 될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정부의 증세 논의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이 얼마나 또 공감을 할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세 문제 전문가들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눈치 안 보고 화이팅.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